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거품이 빠질 대로 다 빠진 건지 아니면 아직도 신중해야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또 앞두고 어떻게 또 대응 방법을 짜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장 전에 작전 짜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뉴욕 증시 상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미증시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첫 거래일인 만큼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많이 밀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3%대를 돌파하면서 2018년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술주는 반발 매수세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자세한 3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0.26% 올랐고요. 나스닥이 1.63%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은 0.57%로 선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으로 인해서 실망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보면 애플은 0.2%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플은 유럽연합이 경쟁자의 혐의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소폭의 반등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5% 상승, 알파벳 A는 2.17%로 모두 2%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존부터 살펴보면요. 실적 쇼크 여파로 지난 금요일에 두 자릿대 급락 여파로 인해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나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0.18% 소폭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슬라는 3%대 급등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모두 클라우드 부문이 선방했다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수의 반도체 종목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 기대감이 큰데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빅스는 3.17% 밀렸고요. 반면 WTI는 0.46%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유럽이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금값은 2.5% 크게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최근 달러화 강세 기조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지난 3월 초 이후에 약 2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액티비전 블리자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려드렸던 소식 중에 워렌 버핏 회장이 언급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동사 지분을 확대했다고 밝힌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3.25% 급등했고요.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빠지면서 맞췄는데 매출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실적 혼조를 나타낸 영향이 있었고 또 EPS는 보험료 지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페이먼트 볼 텐데요. 오늘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밀린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라고 밝혀졌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망 매도 물량이 출하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또 이 소식이 간밤에 재료 소멸로 인식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전기차 섹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오토와 니오는 생산 차질로 인해서 4월 인도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리오토 4% 그리고 니오도 4% 거의 5% 가까운 급등 양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샤오펑 살펴보면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3%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을 가장 움직였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US Treasury 10-year yield hits 3% for first time in more than 3 years.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를 도달을 하면서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5월 FOMC에서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인플레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웰스파고의 한 매크로 전략가는 아시아에서 코로나19로 공급망 악화 현상이 발생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때까지는 앞으로 크게 안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불확실성을 특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연준이 상당히 긴축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아직 낮추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간밤에는 부동산 섹터가 가장 많이 밀리기도 했죠. 이 영향이 될 만한 뉴스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Home affordability is nearly the worst on record as mortgage rates spike. 네,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이 미국의 주택 구매력이 최악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현 수준보다 더 오를 경우에 주택 구매력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2월 CNBC에 따르면 모기지 정보업체 블랙나이트는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평균 5.55%에 도달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100개 중에 95%는 현재 역사적으로 과거 주택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시기에도 6% 수준이었지만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9.9% 상승했고 또 모기지 금리는 5%대에 도달하면서 주택 구매력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11개 섹터 중에 오늘 부동산 섹터가 가장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어두운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호재성 뉴스가 간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US to spend more than $3 billion on EV battery manufacturing White House.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자금 조달을 위해서 3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자금을 할당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바이든이 지난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2030년까지 판매된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길 원하는데 주요 선거 격전지 국가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을 좌절시키면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세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e face this Putin price hike on oil and gas, it'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electric vehicles will be cheaper over the long haul for American families.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가격 인상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 가정들은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Stellantis to boost EV plants with $3.6 billion investment. 스텔란티스
가 앞으로 정부 투자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 36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호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보도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Musk seeks to put in less money in new Twitter deal financing sources.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형 투자 회사 등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단독 보도로 전해진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트위터를 상대로 확보한 130억 달러 대출에 합의했던 은행들이 머스크의 제한된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머스크의 인수에 더 많은 부채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머스크는 210억 달러의 현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거래가 지분 점검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의 지분 일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리고 고액 순자산가 등의 주요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인수 시 우선 주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그리고 RS 매니지먼트사가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를 해온 것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의 주식 85억 달러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테슬라와 트위터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관련 소식 추후에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은 주식 소유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떤 주체가 이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Let's look at a couple of different ways that we can look at stock ownership in this whole move. We've just had this big price decline. We've gone down over 15% in the NASDAQ, maybe almost 20. We've gone down 10%, over 10% in the S&P. Let's think about who's buying and who's selling, okay? And what that really means, what we can infer about all that. Okay, so let's look at, and we've shown this chart before. This chart basically looks at insider transactions, so company insiders, chairmen, presidents, board of directors, significant members of management, upper levels of management. Are they buying their own stock? Okay, and what we saw coming out of COVID, oh boy, they bought their own stock big time. Okay, then we go along. And in this whole price decline, from the end of November, beginning of December, all the way now, they're not buying. Yeah, we've had big price declines. We've had stocks go down 70%. Why? I don't get it. I would think that they should be buying, okay? But now let's look at something else. Yet those same management people, okay, are using company funds to buy their own stocks back, okay? They're not willing to do it themselves, but they're spending money, they're spending company money because the company's doing well enough, the company's not hurting, the company's still growing, the company's got good cash reserves, and they're using those cash reserves to buy the stock market, to buy their stocks back. Well, I get that, okay? I don't necessarily think that's the best thing to do personally. I think that if you've got a great business opportunity, pour all your money into the business opportunity. Don't buy your stock back. When you buy your stock back, what you do is you kick in incentive levels of management's
compensation. Okay, so if we can get the stock up to certain levels, I can get paid a bigger bonus. Well, I think that's kind of bogus. I just don't like that. I think that if you've got a good business opportunity, go put your money into that business. Don't buy your stock back. And if you're going to buy your stock back and you're not doing it in your own account, well, what are you telling everybody?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is a bother to me. I don't get it. On top of that, okay, what we have, and we've shown it before time and time again, we've seen it in price declines, number of stocks below moving averages in terms of percentages, sectors that are getting really hurt price-wise. But we don't see the portfolios reflecting the sold-out balances in their accounts like their sentiment. In other words, in movements down here, okay, what we've seen, this red line, okay, reflects sentiment in the market, okay? We're clearly down here at very negative levels of sentiment in the market. That's great. The black line is a reflection of how aggressive their portfolio allocations are, how fully committed to the stock market they are, and how undercommitted to the stock market they are. Okay, at the end of 2009, we had nobody committed to the stock market. We were really concerned. And then the blue line is how much leverage we have within those portfolios. So when we have positive portfolio commitment to the market and leverage within those portfolios, they're very bullish. Okay, well, our portfolio leverage hasn't come off very much, and our portfolios aren't down here. I would love it to be down here. This is one reason I think we may have another attempt back at the lows, even though we have such negative sentiment now. I'd like to see an occurrence where we actually get people, just like we did in COVID, we get people to sell out. Maybe that's not going to happen this time, but I know that if they did sell out on negative sentiment, that's a tremendous buying opportunity. So let's look at the same thing. Sentiment again is now green, okay, same thing, okay? And then their views on the economy, okay? The economy here at COVID, boy, we didn't know where things were going to go. We were stuck in our house, we were stuck in our apartment, we didn't drive, we didn't know how things were going to happen. And so we had a very, very negative view on the future. That was a market shock as opposed to a Fed-induced controlling inflation kind of a thing. But what we don't have is enough negative economic sentiment. You know, in other words, we still think the economy is going to be okay. Well, and it very well may. But if people thought the economy was not going to be okay and we had negative sentiment, boy, that would be a tremendous buying opportunity. Now, let's think about an occurrence, okay? Let's just step back and think about, because we've looked at our stock market and our economy. Let's look at an economy and a stock market that has that reflected in it. In other words, the economic sentiment is just as bad as the market sentiment. And for that, we'll go to China. China's got that zero COVID policy where they say that they don't want any COVID anywhere in the country, and they got 1.5 billion people, and they think they can control it, and they say they only have 5,000 COVID cases, and 5,000 COVID cases is too much. Well, the United States has better health care and all that, and we can't control COVID. I don't see how they could. But what we want to look at, we don't want to get into like opinions about all that. What we want to look at is that sentiment and the economic activity occurring at the same time. And what you've seen in this case right here is that money going into China through Hong Kong, constant positive numbers. And finally, we're starting to see redemptions. And these redemptions now are bigger than what we've had in the last 7 years. So people are selling the Chinese stock market. And when we look at the Chinese stock market and we compare it to the US stock market, we are seeing acceleration on the downside. So
Now, that may be a buying opportunity. I'm not a Chinese stock market expert. But what I'm saying is that's a condition there where we see sentiment matching portfolio positioning. In our markets, we have sentiment negative, but we're not seeing the portfolio positioning reflecting that bearish sentiment. Here, we've got it. We've got redemptions going out. We've got a lot of concern, and we've got an acceleration on the downside in that stock market. So that's giving them attractive prices. Now, there's a lot more to go and think about with respect to China and the stock market. The point of this is an example of that occurrence happening. We don't quite have that now. Our market could still stabilize and do better, and we all have this positive view the economy is going to hang in there and not slow down significantly, and maybe that's true. I'm just saying that when those events do happen, they are buying opportunities. What we have to do is monitor how we go through all this now over the next, and I've always been saying 6 to 12 weeks, and it's now probably, I don't know, say 4 to 8 weeks that we need to watch and see where our economy goes, because I still think that based on what I know today, that we're probably going to have a decent rally going into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증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4월 해외 주식시장 정리입니다. 네, 5월에 들어섰는데 지난 4월을 좀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우리 증시에서 참여를 한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최근 이제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서학 개미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4월 주식시장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5월 첫 주이기 때문에 4월 전 세계 증시와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좀 정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4월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8.1%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은 코로나19 충격을 처음 반영했었던 2020년 3월에 13.7% 하락을 한 이후에 최대의 낙폭을 좀 기록을 한 건데요. 이런 월간 기록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12년 5월 유럽 재정위기 때 9.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선진국 지수가 8.4% 정도, 그리고 신흥국 지수가 5.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선진국 증시는 미국 S&P 500이 8.8%, 그리고 나스닥이 13.3%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미국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분들이 좀 많이 보유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낙폭이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팡이라는 단어를 좀 만들어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한 번에 받았던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좀 발표를 했고 당일에만 14%의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2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좀 예상과 달리 가입자 수가 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표 당일에만 35%의 낙폭을 좀 기록을 했고 4월 한 달 동안 49.2% 하락을 하면서 좀 서학개미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장성을 좀 보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았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지만 아무래도 좀 이익 대비 시총 비중이 높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돼서 최근에 빅테크주들 위주로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시장 이외 글로벌 시장은 다른 시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신흥국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흥국을 살펴보면 브라질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나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3월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4월에는 좀 10% 이상 하락하며 큰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 수익률이 6.3%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좀 장기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도나 우려가 반영이 되고 위안화 가치가 좀 폭락을 하면서 해외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에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12조 푸는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IT 기업 관련된 규제를 좀 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좀 가속화하게 되면 글로벌 침체가 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외에 글로벌 증시까지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4월 국내 주식시장 정리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봤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 증시에 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장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면 어땠는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사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일 텐데요.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중에 좀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월 초부터 어제까지 봤을 때 기관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3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4조 6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제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우 계속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95% 증가한 77조 7,8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좀 50% 정도 증가한 14조 1,2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하며 마감을 했지만 어제는 또 소폭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처럼 좀 제대로 된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사면이 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리 1위 TSMC와 1분기에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회장의 부재로 미래의 산업 투자의 핵심인 이제 M&A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또 미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실적은 좋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부진한 모습인데 개인들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종목도 좀 보도록 하죠. 현대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제 판매 대수가 나오면서 얼마나 팔았는지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 수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대차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랑 중국 봉쇄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좀 피해가지 못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네시스랑 그다음에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가 좀 늘어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1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봉쇄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이 좀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4월 판매 대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이 여전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서 향후에 반도체 수급이 좀 정상화되었을 때 이런 고부가치 차량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향후에도 좀 실적에 좋은 흐름을 미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고급 라인들이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쇄가 된 것 같다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 체크는 주가도 하늘을 나는 UAM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UAM 관련주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UA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념 자체가 좀 아직은 낯설어서 궁금한데 주가는 잘 가고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2025년에 UAM 상용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심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을 계속하는 한 아마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UAM의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도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가 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교통수단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ESG 등 탄소 배출권과 같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UAM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탄소 배출이 없고 또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UAM 활용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화물을 운송하거나 승객 운송을 하는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현재 시범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는 좀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업의 확정성과 그리고 시장의 규모일 텐데요. 나사의 경우 2028년부터 30년에는 수익 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관련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40년에는 1조 4,739억 달러.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8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개 기업뿐인데요. 현재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한화시스템이나 현대자동차 등이 KT 등 통신사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과 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아직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 계획 발표와 정부 지원 결정으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 만큼 UA 관련주들 역시 실제 관련성 그리고 이런 그 성장 가능성 등에 따라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UAM 관련주들 얼마나 관련성이 긴밀하게 있는지를 주가가 함께 따져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실적 시즌 맞이해서 실적 특집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지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까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보니 오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에코프로 BM, 롯데칠성 등과 같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기업은 예상치 대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 예상치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 즉 영업이익 기준에서 예상치 대비해서 10%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의 기업을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상 대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롯데칠성입니다. 음식료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주류 사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597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5%를 나타냈고요. 예상 영업이익 기준이 한 440억, 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 수치 대비해서 30% 이상 상회하는 어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원가 상승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측면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2분기에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지금의 실적 증가 같은 경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의 비용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음료 사업 부분 매출액은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를 하는 수치가 나타났고요. 1분기에는 선제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된 시점도 있지만은 고마진 제품 위주의 믹스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게 질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해서 1분기 실적은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단계인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2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부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주가 기대감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2분기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서 현재 주가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이야기를 특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주가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관련된 업종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이 롯데칠성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FOMC를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5월 FOMC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손을 놓고 그냥 관망을 하면 되는 걸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에 발빠르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사님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 장 막판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1시간 전부터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이 커진 국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수급 위주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로 유입되는 종목들을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단계고요.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 아무래도 이게 어떤 식으로 추후에 이제 6월, 7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구간인데 최근의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게 시장이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뇌피셜로는 FOMC 회의
하고 시장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미리 반영을 하고 빠지고 나서 이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정도 시장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망 정도의 시각으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체크해 보고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수급 위주 체크가 필요한 시장이다 보니 수급적으로 개선된 종목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수급 체크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거나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었던 골프존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 기준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유입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존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이 단순한 수치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쪽은 골프 인구가 늘어나서 이 데이터가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는 주장이었고, 반대되는 주장 자체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필드로 더 나가기 때문에 골프존에 관련된 그 스크린 골프 인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외형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극대화 이 측면이 안정궤도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한 5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요. 사업부별로 특징적으로 한 사업부가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모든 사업부가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외 사업부 같은 경우는 물류난 영향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일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는 했지만은 이게 해외 계약권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다음 분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 종합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다만 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을 감안해 봤을 때 상승의 룸은 더 남아 있지만은 어제 한 차례 상승하고 고가의 마감보다는 한 차례 밀렸다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격적으로는 16만 9천 원대의 매매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에 골프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또 6%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 넘게 지금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고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2분기 그러니까 더 넘어가서 하반기가 더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비자 물가가 4.8%대 두 달째 4% 이제 소위 말해서 고물가라고 기사 헤드라인에도 뜨기도 했는데요.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품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격을 올린 게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리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금리 같은 경우 인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시장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그 금리의 인상 스텝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맞춰서 금리 인상이 나타날 텐데 이후에 만약에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비의 회복 그런 게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예상보다는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표상으로
물가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가 감소를 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시점을 놓고 살펴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반영 단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자체도 1분기 실적 내용들이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 50% 이상 정도로 계속 좋은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가깝게는 FOMC를 먼저 보고 가고 데이터가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의 데이터는 일회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하반기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걱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걱정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연속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보면 될지 궁금한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변동성이 컸던 만큼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출렁일지 혹은 최근 뉴욕 증시 변동폭보다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좀 적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갈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네,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수급 따라서 또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적극적인 외국인 매수 유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 후반에 가서는 내일 FOMC 회의의 관망세에 따라서 약간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인 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미국 시장 확인하고 그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전에 저희가 작전을 좀 짜봤습니다. 여러분들 장 중에는 저희가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어제 소나기가 내려 지표가 습한 강원 남부 산지와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8도,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강릉과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서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8도, 춘천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1도, 춘천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23도, 강릉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5도, 부산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전주 22도, 부산 20도, 제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은 바람이 차차 강해지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영동과 경상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